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단순히 살인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신만의 방식, 즉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든 뒤 보트나 외딴 장소로 유인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들은 당시의 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사건 내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낙원이었던 플로리다에서 어쩌다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은 단지 평범한 가족 여행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꿈 같은 여정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로리다는 진정한 관광객의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거닐고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어쩌면 미키마우스를 만나러 디즈니월드에 들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오하이오의 300에이커 규모의 낙농장에서 일상에 치이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플로리다의 여행은 참으로 반가운 탈출구였습니다. 혹시 농장에서의 삶이 어떤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80마리의 젖소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끝없이 펼쳐진 밭을 바라보며 일거리를 감당해야 하는 나날들, 오후가 되면 다시 젖소들이 우유를 짜달라며 울부짖습니다. 밤이 되어야 일이 끝나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반복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플로리다 여행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조용하고 마른 체구의 가장 37세 할 로저스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농장의 일은 그를 붙잡아 두었고 올해는 비가 오는 주기가 어긋나 작물을 심는데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일을 멈춘다면 수확을 놓칠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 휴가를 허락했습니다. 아내 조는 밤새 식료품 창고에서 일하고 딸 미셸과 크리스티는 학교에 가기 전 농장 일을 돕곤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족의 첫 휴가였습니다. 남편 할은 그들이 휴가를 꼭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조 로저스는 파란색 1986년형 올츠모빌 칼레이스를 운전하며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조 수석에는 조용하지만 사교적인 17세 딸 미셸이, 뒷좌석에는 아버지가, 특히 아끼던 14세 치어리더 크리스티가 앉아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26일 금요일, 엄마와 두 딸은 오하이오의 집을 떠나 플로리다의 열대 낙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잭슨빌 동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리 바닥 보트로 유명한 실버 스프링스였죠. 5월 29일 아침부터는 숨가쁘게 관광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월드, 에프코센터, MGM 스튜디오까지. 6월 1일, 그들은 템파로 향했습니다. 부시 가든과 걸프 해변을 방문할 계획이었죠. 템파베이의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데이지인 호텔 251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들에게 최후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 모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하이오 집에 있던 남편 할 로저스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6월 4일,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지만 며칠째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는지 확인하려고 자꾸만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 조는 월요일에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고 딸 미셸의 여름 학교도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아침, 플로리다의 날씨는 맑고 더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날씨는 끔찍한 발견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선샤인 스카이웨이 다리 아래를 지나던 관광용 요트에서 잔잔한 물결 속에서 평화로운 항해를 즐기던 승객들은 곧 충격적인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시신, 그 광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해안경비대에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해안경비대 구조팀은 시신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kg의 콘크리트 블록이 목에 묶여 있어 칼로 밧줄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을 수습하던 팀에게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둣가에서 시신이 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조팀은 즉시 방향을 틀었지만 도중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신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에서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달아 이어지는 끔찍한 발견에 구조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 구의 시신은 모두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목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물속을 향해 엎드려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하반신이 벗겨진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구조팀은 시신들이 젊은 여성들임을 확인했고 부검 결과는 더욱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3명의 여성은 사망하기 전 성폭행을 당했으며 시신은 발견되기 약 3, 4일 전에 물에 던져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증거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대학 연구진까지 동원되어 조류 흐름을 분석한 끝에 시신들이 떠내려온 경로를 추적했지만 발견된 위치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사건은 지역사회와 언론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 끔찍한 범죄의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였던 만큼 피해자들이 외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3사람 모두 몸에 흉터나 문신이 없었고 부패가 심해 피해자 중 1명이 어린 소녀였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 3 여성의 실종 신고도 접수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6월 7일 아침, 남편 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가족을 찾기로 결심하고 은행에서 현금 $7,000를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6월 8일 아침, 템파의 데이즈인 호텔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직원이 의문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251호 방은 일주일 내내 매일 청소했지만 며칠째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개인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투숙객이 침대에서 자거나 샤워를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보고를 받은 매니저는 즉시 템파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6월 1일 조 로저스와 2 딸이 이 방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방은 곧바로 봉쇄됐고 살인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치약에서 채취한 지문은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오하이오에 있는 남편 할 로저스에게 가족의 치과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제 남은 건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하이오 경찰은 할 로저스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할 로저스는 울고 싶었지만 젖소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때 템파에서의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호텔 주차장에는 로저스 가족의 파란색 올즈모빌 칼레이스 차량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물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가까운 선착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호텔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보트 선착장에서 그들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오하이오 번호판을 단 그 차는 조 로저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단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이 뒤로 젖혀져 있어 3사람이 탔던 것으로 보였고 데이즈 인 호텔의 메모지에 적힌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2개의 서로 다른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하나는 호텔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과 흰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보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모 중 하나가 아내 조 로저스의 필체임을 확인했지만 다른 하나의 작성자는 미지수였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의 추리는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유기되었다는 점에서 범인은 반드시 보트를 소유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메모의 작성자가 범행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필체의 주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글씨가 적힌 메모를 지역 언론에 공개하고 유력한 제보에 대해 $5,000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8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고 경찰은 모든 제보를 따라갔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6월 13일 오하이오 루터교회에서 로저스 가족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침묵에 잠겼고 밖에서 들려오는 참새의 노랫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할 로저스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젖소에게 먹이를 먹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남편 할 로저스를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그의 감정 없는 모습,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7,000를 인출한 사실은 혹시 살인을 의뢰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할은 경찰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찾으러 가기 위해 돈을 뽑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는 질문에 즉시 트럭의 글러브 박스에서 6,000달러를 꺼내 보여주었고 나머지 1,000달러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할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자청했고 이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로저스 가족이 플로리다에서 살인범을 만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캐나다 관광객 여성이 2주 전에 강간을 당한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저스 가족 사건과 놀라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여성 강간은 로저스 가족이 발견된 장소와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피해자는 24세의 캐나다 관광객 주디 블레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바바라와 함께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이브 포스너라고 소개하며 알루미늄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주디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30대 중반, 금발 머리와 콧수염, 건장한 체격의 백인이었습니다. 남자는 두 여성에게 보트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친구 바바라는 거절했지만 주디는 다음날 오후 그와 함께 보트를 타기로 합니다. 낮에는 짧고 평화로운 항해가 이어졌지만 남자는 주디와 바바라에게 저녁에 다시 만나 석양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바라는 거절했지만 주디는 다시 한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항해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남자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는 주디에게 강제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주디가 거부하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디는 울며 저항했지만 그는 위협하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이후 그는 뜨거운 물을 주디에게 꺼내주며 몸을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증거를 제거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후 해안에 가까워지자 주디에게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가라고 명령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주디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디는 살아남았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와 범인의 치밀함으로 사건 현장에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두 사건이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강간 피해 여성은 형사들과의 인터뷰에 동의했고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몽타주와 함께 파란색과 흰색 배에 대한 설명이 언론에 공개되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400건이 넘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고 수사팀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수백 건의 제보는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데이브 포스너라는 이름으로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이 흐르고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수사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글렌 무어 경사는 새로운 팀을 꾸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봄, 무어 경사는 언론을 통해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FBI가 준비한 심리 프로파일을 공개하고 보상금을 25,00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전국적인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덕분에 이번에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했습니다. 한 형사가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범인의 필체를 공개해 누군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모에서 발견된 글씨는 독특했습니다. 특히 T와 Y의 필체가 눈에 띄게 특이했죠. 수사팀은 이를 활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에 걸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로저스 가족의 살인자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광고판에 게재했습니다. 광고판이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템파베이에 사는 조앤 스테피라는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받은 영수증의 글씨체가 광고판의 글씨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미 동네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테피는 여전히 그가 용의자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차량을 운전했고 파란색과 흰색 배를 소유했으며 사건 내용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함께 그 남성이 작성한 계약서와 수표를 찾아냈고 그 글씨가 로저스 가족 사건에서 발견된 메모의 글씨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오바 챈들러였습니다. 스테피의 제보는 결국 수사팀의 주목을 받았고 챈들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챈들러는 로저스 가족의 살해 당시 불과 2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지프 체로키를 운전하며 파란색과 흰색 배를 끌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그의 전과 기록은 위조 지폐 소지, 절도, 여성 납치, 무장 강도 등 다양한 범죄자였습니다. 챈들러의 필체가 메모와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그의 배와 차량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은 수사팀에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직감만으로는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어 경사는 캐나다 관광객 강간 사건으로 우선 챈들러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챈들러의 집은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전화는 도청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챈들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한 주유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챈들러가 체포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의 파란색과 흰색 배를 증거로 확보했고 집에서는 강간 당시 피해자가 묘사했던 녹색 망사 셔츠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던 강간 피해자 주디 블레어를 다시 불러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단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오바 챈들러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챈들러의 필체를 조사하며 메모와 비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필체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그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보트가 고장나서 늦는다고 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사건 당시 범행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1994년 9월 19일 오바 챈들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로부터 2년이 흐른 시점이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은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었고 변호인은 이를 철저히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챈들러를 법정에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가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오바 챈들러가 저지른 습관적인 강간, 살인, 은폐, 그리고 진술 거부한 태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사건의 전말을 풀어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간단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캐나다 여성 강간 사건은 부인하지 않았고 로저스 가족을 만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챈들러가 로저스 가족에게 길을 알려준 것 외에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챈들러는 재판 내내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끔 웃기까지 했습니다. 카키색 양복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살인자라기보단 친근한 이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강력한 증언들을 제출했습니다. 필적 전문가들은 챈들러의 필체가 로저스 가족 차량에서 발견된 글씨와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지문 분석가는 팜플렛에서 발견된 지문이 챈들러의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챈들러의 딸이었습니다. 1989년 신시내티에 사는 딸 크리스탈 메이스가 챈들러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배에서 2명의 여성을 강간했고 3명의 여성을 살해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챈들러의 직장 동료는 챈들러가 살인사건 당일 3 여성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으며 그날 밤새 배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관광객 강간 피해자 주디 블레어는 강간 사건에 대해 생생하고도 고통스러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챈들러가 편의점 주차장에서 자신과 친구를 만나 배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으며 배에서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순간을 상세히 설명하며 챈들러가 그녀를 협박하고 강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법정에서 저 사람이 바로 그 강간범이라고 챈들러를 지목했습니다. 변호인은 캐나다 관광객 강간 사건이 로저스 가족 살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에 로프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으며 단순히 어부일 뿐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캐나다 관광객 강간 피해자 주디 블레어의 증언을 신뢰했고 두 사건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기록은 챈들러에게 또 다른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그의 집으로 걸려온 전화가 문제였습니다. 이 전화는 바다에서 무선 통신을 통해 연결된 것으로 이 배는 챈들러의 것이었으며 이는 챈들러가 살인 사건 당일 바다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챈들러는 재판 말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로저스 가족을 주유소에서 만났고 단순히 길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며 엔진 고장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이야기에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해양 전문가는 챈들러가 설명한 엔진 고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배 엔진은 고장날 수 없었으며 만약 그가 주장한 대로 연료가 흘렀다면 배는 폭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단 80분 만에 챈들러에게 1급 살인 3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추가 30분의 논의 끝에 약물 주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챈들러는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들었습니다. 1994년 11월 4일 판사는 챈들러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희생자가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2명은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가 바다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2명이 물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챈들러는 수년간 항소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2011년 11월 15일 플로리다 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오바 챈들러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할 로저스는 인척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챈들러는 교활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병원 환자처럼 보이는 들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짧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약물이 그의 혈관에 투입되었고 65세의 나이로 17분 만에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챈들러는 자신의 죄를 끝내 부인하며 사형대에 올랐지만 그의 거짓말과 잔혹함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증거, 증언,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챈들러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014년 오바 챈들러의 또 다른 범죄가 DNA의 발전으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로저스 가족 사건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또한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챈들러의 DNA는 1963년부터 여러 납치와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법의 심판을 넘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남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챈들러는 자신만의 방식, 즉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든 뒤 보트나 외딴 장소로 유인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들은 당시의 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저스 가족의 살인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의 한 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는 악마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아끼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